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3월이 돼서 봄인가 싶은데 꽃샘 추위 춥습니다. 겨울이 다시 오는 줄 알았는데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봄처럼 화사하십니까? 네. 좀 마음속으로 봄을 만끽하시더라도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가 다 가기 전까지는 겨울 곁을 지켜둔 외투나 목도리 항상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네, 저도 세탁소에 보내려다가 예. 참았습니다. 한 1, 2주일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의료계 소식 중에서 흥미로운 것들만 골랐습니다. 의료계 내 이슈를 짚어보는 히포크라테스 2015년 3월 6일 방송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영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영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밀가루로 약을 만들어 판매한 전 의약품 도매상 직원이 적발됐다. 이런 이거 황당한 무슨 뉴스였어요. 황당한 네. 뉴스입니까 이게? 예, 저도 처음 접하고 좀 황당했었는데요. 식약처가 지난 5일에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전문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박모 씨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광동제약의 항진균제인 프리나졸 캡슐 등을 위조한 의약품을 제조했는데요. 프리나졸 캡슐은 무려 15만 1000캡슐, 그리고 항생제는 3만 1000캡슐을 만들어가지고 의약품 도매상한테 2억 8천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포장지까지 다 가짜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예, 광동제약이란, 광동제약은 무슨 죄야, 이거 지금? 그러게요. 그럼 만드는 거는 숨어서 만들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팔아요? 이게 의약품은 다 이렇게 판매 루트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 씨가 그동안에 의약품 도매상에서 근무한 이 경험을 살린 게 좀 주요했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공급하는 가격을 좀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덤핑 처리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인 명의로 이제 대포폰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거래 통장까지도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 씨가 제조한 위조품은 이제 빈 캡슐에다가 밀가루하고 찹쌀가루를 넣은 걸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당연히 이제 효과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제품하고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르겠네요. 밀가루하고 찹쌀가루. 네. 뭐라고 섞이면 아무래도 안에서 뿔 것 같은데. 그리고 제품하고 이 포장 용기 외형이 정품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했다고는 하는데요. 이 라벨 기재 사항이 이제 선명하지 않아서 이 얘기가 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해당 위조품을 확인을 하고 판매 중지하고 그다음에 압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야, 이거 참 희대의 사기 비슷한 건데. 이 캡슐, 이 약 캡슐은 안 보이잖아요. 밖에서. 아니, 그 캡슐은 어디서 그럼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만들진 않았을 거고. 빈 캡슐은 어디서 났냐는 거지. 광동제약에다 납품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빈 캡슐을 판 회사도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 제약회사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통망 자체가 아주 좀 허술하게 짝이 없다. 이런 게 바코드제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드러난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국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만든 가짜 약이 한 18만 캡슐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환자들이 먹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먹고도 그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약효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광동제약이 뭔가 이
범죄자한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없어요.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것 그래, 같고요. 그래봐야 지금- 뭐 별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예. 아니 광동제약의 약이 아니 저만 해도 광동제약에서 나온 이 뭐 프리나졸 캡슐 이거 딱 보면 이건 진짜야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은데. 그래요. 자, 황당한 상황인데 더 황당한 게 있네요. 치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폭행해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저도 TV에 봤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이게 이제 경남 창원에서 이제 한 종합병원의 소청과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인 치과 의사한테 폭행을 당한 사건인데요. 이 치과 의사가 설 연휴 동안에 생후 11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 아이가 이제 계속 구토를 하고 이제 이러니까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 증세가 호전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악화가 됐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 해당 병원을 이제 치과 의사가 다시 찾아가서 주치의였던 소청과 전공의를 폭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이거 뭐 깡패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 치과 의사도 그러네요. 여기 젊은 TV에서 분이면, 봤는데 풀펀치던데요. 한 여러 번 그것도 네. 한 번이 아니라. 예. 야, 11개월 된 딸이 있으면 젊은 사람일 텐데. 그러게요. 딸을 야. 아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그 폭행당한 전공의가 고막이 파열됐다면서요? 예, 그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전공의가 지금 고막이 파열된 상태라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좀 상당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현재 입원 치료를 다 받고 보는 있는 사람들 걸로 알고 앞에서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공의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폭행당한 사람은? 남자로 남자예요? 알고 있어요. 예. 자, 아직도 의사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을 당한다. 아니, 뭐, 그, 흉기에 찔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으니까,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닌데, 폭행을 한 사람이, 이게 같은 이 업종에 의료인. 예. 종사하는 치과의사라는 점에서 뭐 더 의사협회하고 놀라운 거. 치과 의사협회하고 싸움 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예. 뭐,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뭐, 세상 어디에나 좀 이상한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네. 그, 의사협회에서 그래도 뭐라고 한마디 했죠? 이 사건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지난 3일에 의협이 이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요. 이 의사폭행방지법이 좀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주장을 했었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사폭행방지법 같은 경우에 이제 2012년도에 당시 민주당 이하경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한 번은 이 법안 소위에 올라가긴 했었는데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 아직까지도 계속 통과 자체는 좀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 의협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 의협 선거 후보에 나선 임수흠 후보하고 송호민 후보도 의료법 폭행방지법이 이제 빨리 통과가 돼야 된다. 그리고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라는 내용을 좀 촉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조인성 회장이 직접 국회에서 그거를 발의도 하고 그랬다고, 발의 촉구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긴 송우빈 후보라고 나와 있네요. 최근에 한 것만 이제 기사를 그렇군요. 쓴 예. 거겠죠. 그거 보니까 조인성 회장이 그게 자기의 큰 공약 중에, 그 내세우는 업적 내용 중에 중에, 하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자, 이런 경우에 네. 이 맞은 피해 전공의는 네.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될까요? 그렇죠. 억울하잖아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막.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이 응급실은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은 의료법이나 폭행 뭐 다 해당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민사적으로도 이제 손해배상 전치 4주라고 그러죠 아마? 사주라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 부분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거 뭐 굉장히 인격권도 많이 망가지고 예. 위자료도 많이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몇 천 단위가 넘어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네. 이거 요즘 어떻게 됐죠? 이렇게 폭행 경우에 네. 합의 여부가 중요하죠. 형사 이거는 처벌에. 폭행치상이기 때문에요. 네. 상해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도 불구하고 네. 처벌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도 합의를 하면은 뭐 정상 참작 이런 게 있죠. 경감이 될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서로 그 의료인으로서 해선 안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더 한 거니까 네. 제가 보면 그 치과 의사회에서도 뭐 자정 선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치과 의사에 대해서도 이건 품위 손상행위 분명히 해당되거든요. 예, 뭐
이거 의료인 스스로도 의료인을 폭행하는데 이 국민들도 폭행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게요. 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합의 안 할 것 같아, 이거. 이건 정말.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게.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환자가 무슨 의료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거나, 뭐, 이게 좀,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 만도 하지라는 경우도 사실 있잖아요. 때린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될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11개월 된 아이가 구토를 해서 치료를 받았고 집에 간 다음에 설사를 했다는 거죠. 이 때린 이유가. 근데 11개월짜리 아이는 원래 구토도 하고 설사도 하고 이러면서 크는 건데. 뭐 그쪽에서는 치과의사 쪽에서는 의료 사고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의료 사고면 그 때려도 되는 거냐? 아니 그리고 이해가 안 갑니다. 설사가 무슨 의료 사고야 그게 그리고. 아니 본인도 치과 치료하다가 그 의료 사고 환자가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아구창을 날려버리면 그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맞아봐야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고 이제 느끼겠죠. 자기 자식에 관련된 문제라서 이성적으로 흥분할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국민들이 보는 거는 의료인 지성인인데 그 깡패처럼 행동하면 안 되죠. 너무 모두가 이 욱하는 거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지금 아마 이 때린 분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 뉴스 가죠 뭐. 네. 지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됐던 3호 주얼리오 선원 구출 작전 네. 기억하시죠? 아덴만 아덴만 여명 작전. 네. 제목 멋있어요. 그러게요. 그때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던 그 석혜균 선장이라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 아주대병원이 치료비를 결국 못 받게 됐다는 이런 또 황당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그 석 선장을 치료한 병원이 아주대병원인데요. 그 아주대병원을 운영하는 이 학교 법인 이름이 대호학원이에요. 근데 그 대호학원이 이제 지난달 5일에 이사회를 열고 이제 얘기를 좀 했던 상황인데 이게 석 선장 치료비 중에서 아직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2억 4천여만 원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거를 결손 처리를 했다 그러거든요. 사실상 이제 그 2억 4천만 원을 포기한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야, 이 아주대병원 입장에선 국민적 관심 받으면서 석 선장을 치료했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요. 결국에는 억대 치료비가 고스란히 이제 떠안기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제 석 선장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3호 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산이 묶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지불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치료비를 좀 대신 내주거나 하면 될 텐데요. 그것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인 걸로 좀 알려졌거든요. 이게 이게 정부가 내야 될 책임이 딱 있다라고 보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애매하죠, 이거. 어때요? 애매하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논리를 구성하면 네. 그 아덴만 연명 작전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군사적 개입이 들어갔고 그것에 따라서 그 인질로 잡혀 있던 석 선장님이 이제 인질들한테 총에 당한 맞은 거잖아요. 거고, 네. 그러니까 그 과학적 인과관계는 있는데 네. 이게 과연 네. 군인의 어떤 공격 행위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 거라 볼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울 것도 같은데 하여간 그건 논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도 원래 대한민국에서는 이 헌법보다 위에 관습법이라고 있고 정서법? 국민 정서법도 네. 있는데 네. 이거 2억 원 정도를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 탓만 할 것도 아닌 게 정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이게. 지금은 아마 이런 보도가 나가고 난 다음에 정부 쪽에서도 뭔가 대책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예. 뭐 그런 정부 쪽에서 나섰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며칠 됐는데. 네. 예, 제가 오늘은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곽성순 PD입니다. 네.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입니다. 제가 이 건 관련해가지고서도 이제 복지부에 응급의료과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당시에 이제 약간 응급 상황이고 뭐 네. 이랬던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좀 연락을 좀 대불제도란 게 해봤어요. 있잖아요. 네. 예. 대불제도 안 그래도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이 대불제도는 이제 이런 거죠. 응급실에 이제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가 신원을 알 수 없을 때 네. 병원에서 이 환자를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치료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불제도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신원을 모를 때 정부에서 내주고 나중에 있으면 이제 부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경우인데 석선장 같은 경우는 신원이 확실하고 그럼요. 네. 응급의료 대불제도하고는 사실 관련이 관련이 이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내야 되는 대상도 너무 당연하게 있는 거예요. 그 해운 회사가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복지부는 사실상 그리고 이게 총상을 입은 것도 국내가 아니라 국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무부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교부 만약에 해야 그러면? 되면 외교부일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복지부 외교부나 국방부 그쪽이 쪽으로 복지부 얘기를 담당자는 일단 편하긴 하겠네요. 이게 저희 서관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만이네. 복지부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걸 석선장이 당연히 석선장님이 낼 돈도 아니고 네. 그거를 병원에서 부담해야 될 돈도 아닌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돈을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내려면 네. 이게 세금으로 내주는 건데 뭐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인 근거가 네.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약에 매듭을 풀려면 정부 쪽에서 하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아니라 저쪽 외교부나 이쪽에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다. 근데 제가 라고 보면은요, 군 작전 중에 불가피하게 민간인이 희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간첩하고 공비하고 뭐 그럼요.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 그 민간인은 그러면은 어떡할 거냐. 음. 그랬을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그 보상을 해주거나 그런 큰 의미에서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그 민간의 피해가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해적들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소말리아 정부에다가 뭘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근데 이게 이제 급여는 다 받았고 이게 비급여가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네. 비급여가 2억 넘게 나온 건데 이제 아주대도 2011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원 측에서도 방법을 알아봤겠죠. 네.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결선 처리를 한 걸 보면 이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제가 봤을 때는 노력했는데 안 받을 수 있는 됐구나. 길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아주대병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은 이제 코멘트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포기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게 뭐 적은 돈도 아니고 몇 억대 돈인데 학원에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찾아봤겠죠. 근데 아마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MB가 병실에도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 그랬었죠. 그때. 예. 그때 좀 그 금일봉 같은 거 좀 넉넉하게 놓고 가고 이런 건 없나요? 치료비에 보태시라고?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병원의 중개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아마 줬어도 그 국가보상법과 관련해서 한번 더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거는 국가적 관심사이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국가의 위신도 많이 올라갔다고 그렇죠. 한다면 네. 그 네. 희생을 갖다가 리스크를 병원 측에만 부담시켜라라고 하는 그러게요. 거는 조금 상부상조 정신에 좀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저것도 헬기 응급 뭐 에어 앰뷸런스 그 네, 비행기로 비행기 있었죠. 날랐잖아요 환자를. 네. 맞습니다. 그 비용도 정부가 안 내고 해운사도 못 내가지고 이국정 교수가 낼 뻔했다는 낼 기사도 뻔했었는데 있어요. 내지는 어. 않고. 네. 이국정 교수가 불렀다고. 자기 이름으로 부르고 급해가지고 급하게 가지고 막 해가지고 내 이거 이국정 교수 그 스타일인 거지. 근데 아니 환자가 지금 조금 있으면 죽는데 무슨 소리냐. 나라도 내가 보증 설 테니까 아무도 안 내면 내가 낼게 이러고는 본인 멋있네요. 이름으로 당시에. 빌렸는데 비행기를 그게 뭐 한 몇 억도 나왔대요. 어. 근데 돈을 이제 아무도 안 낸 거죠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그 에어 앰뷸런스 회사에서 이국정 교수한테 그 사람이 이름으로 빌렸으니까. 최고장인지 뭐 독촉장인지 서류를 보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결국 그거는 뭐 어디 선주협회 이런 네, 데서 선주협회에서 내는 걸로. 내기는 네. 했대는데 이것도 선주협회 보고 내라고 하기도 참 미안하고 참 근데 애매한 애매하네요. 상황인데요. 예. 또 근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아주대병원이 이제 이걸 사실 아주대병원에서 알리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번에 네. 이제 어디서 이제 아주대병원이 이게 억울하다고 외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이게 아니에요. 알려진 네, 거지 이제 어디서. 그 자료가 이제 나오면서 이사회 자료가 나오면서 알려진 건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아주대병원 그것 때문에 당시에 언론도 많이 타고 뭐 좀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랬으면 그 정도 좀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건 뭐 일각에 그냥,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그냥 네티즌들이 그냥 하는 얘기고. 네. 그 분명히 그 선박 회사에서 법정 관리 들어갔지만 이 직원들에 대한 보험도 드러났을 텐데 그 그러니까요. 그게 보험에서 조금은 해결이 그렇죠. 또 안 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게요. 여러 가지로 좀
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아니, 하여튼, 이 아주대병원에서 사실 2억 안 받아도 그만인데, 아니, 그만인데라기보다도 아까 말한 대로 뭐 홍보 효과도 있고 하니까, 까짓거 뭐 우리가 일부러 무료 진료 봉사도 하는데, 뭐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런 일이 앞으로가- 또 생겼을 때, 그럼 그때마다 병원이 알아서 해결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좀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앞으로 이제 네. 그랬을 때. 예, 참 정부기관 보고 연대보증 서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그러게요. 그러네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보죠. 최근 가장 핫한 이 우리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김영란법입니다. 네. 네. 김영란법이 의료계에도 영향을 일부 주죠? 김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이게 인터뷰하는 것들 뉴스들 보면은 왜 의사 변호사는 빠지고 말이야. 그러게요.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의사 중에 상당수가 국공립병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공립병원의 공무원 신분이 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적용받고요. 네. 뭐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뭐 의료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서울대병원, 뭐 전북대병원 뭐 이런 국공립병원이죠. 그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꽤 한번 되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꽤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사립대학은 어떻게 되냐? 네. 또 사립학교 교직원도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사립대병원 교수님들 있잖아요. 네. 그 또 협력 관계에 있는데 또 사립대병원 교수 또 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까지 다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원하신 분들이나 중소병원의 로컬에 뭐 개설자나 뭐 봉직 의사들 제외한 나머지 큰 기관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김영란법에 적용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빠졌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립대학교 병원의 전공의는 해당됩니까? 교직원은 교직원 아니죠. 왜냐하면 직원이죠. 아, 직원. 예, 직원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몇천 명은 만 단위가 확실히 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수가 몇만 명은 되겠네. 몇만 명. 예. 예. 그래서 그리고, 김영란법에 적용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 김영란법에 뭐 의사들도 일부 적용이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전 이제 기사를 쭉 보면서 그 촌지 있잖아요. 촌지. 그렇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촌지도 되는 거죠. 촌지도 네. 받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이 받지 말아야 될 돈이 명시적으로 된 게 현행법상으로는 네. 리베이트와 관련된 의료법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의료기기상이나 네. 제약회사나 뭐 이런 쪽에 특정한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거 네. 금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이미 현행법으로도 금지되어 그러니까 있고. 그러면 환자한테 받는 건 어떠냐? 예. 예? 그거는 리베이트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받을 수는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법적으로 촌지를 받는 게 그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이제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국가 공무원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은 그 뇌물죄가 되겠느냐? 아, 공무원인 경우에. 네, 네. 예. 그게 좀 해석이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국립대 병원이든 사립대 병원이든 뭐 개인 의원이든 간에 환자들이 뭐 인사의 표시로 이렇게 촌지를 좀 줬을 때 네.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된 적은 없죠. 뭐 액수가 크지도 않고 그렇죠. 예, 예. 뭐 크게 뭘 부당한 뭘 요구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서. 그러니까 그게 예. 주로 문제되는 게 뭐 진단서를 조금 유리하게 써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제 허위 딴- 진단서. 예. 또는 그거는 다른 거죠. 네, 대가성이 있는 예,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그런 부분은 문제됐는데 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예. 약간 벗어나가지고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들 네. 여기 계신 우리 곽선순 우리 기자님이나 다 여기 다 해당. 이게 다 촌지잖아요. 네. 선생님한테 드린 것도 촌지고, 그렇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주는 것도 촌지. 예. 그럼 다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네. 이 국회 정무위에다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네. 하나 가정을 해서 물어봤었어요. 이게 이제 의사한테 환자가 감사의 표시로 네. 와인을 선물을 했다. 네. 근데 그 와인이 주류가 금품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건 김영란법에 걸리는 거냐? 네. 그랬더니 예외 조항에 따르면 네. 사회 상규상 이 가능한 선에서는 이거는 예외 조항이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한테 감사의 마음으로 와인을 준 거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와인이고요. 상품권은 3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것도 그 따져볼 겁니다. 아니 상품권은 30만 원은 뭐예요? 30만 원은 100만 원하고 지금 그 300만 원 네. 한 번에 100만 원 그 1년에 300만 원이 되면은 형사처벌. 네. 그리고 그거보다 액수가 적어도 뭐 과태료 이렇게 그렇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물론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까지는 괜찮다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가령 이게 뭐 30만 원 얘기는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거기에 아마 사회 통념상 선물할 수 있는 기준이 네. 30만 원 미만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규정이. 그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1년에 합산해서 3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네. 또 안 된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 밥값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네. 합해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사회상규는 검사님이 결정할 건데 그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겠다라고 네. 따로 빼놨더라고요. 글쎄요. 정하겠다고 네. 말은 했는데 아직 안 정했죠. 네. 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그래서 제가 당장 볼 뭐 때는 헌법소원 그러면 들어오고, 의사가 환자한테 받는 촌지는 괜찮고 선생님이 학부모한테 사례의 뜻으로 받는 촌지는 안 된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획일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촌지를 그러면 하여튼 좀 애매해요. 예. 이게 뭐 얼마까지 된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네. 예. 그 변협에서 헌법소원 냈잖아요. 그러게요.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글쎄요, 지금 이게 법률안이 발효되려면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이게 국회에서 이제 법은 통과됐으니까 이게 정부로 이송되잖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이 그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률안 거부권을. 네. 그리고 아직 정부한테 가서 대통령이 공포하지도 않았으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태어나지도 않은 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냥 이게 국민 정서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게. 네. 근데 대한변협에서 아직 공포가 되지도 않은 법을 갖고 위헌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게 조금은 약간은 언론에 좀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급하다. 오늘 뭐 오후에 낼 듯 이렇게 보면 법 전문가들이 보면 좀 우스운 얘기죠, 사실은. 네? 잉태도 안 된 그 아기를 갖다가 태아를 갖다 낙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성급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통 뭐 유예 기간을 한 6개월 뭐 이 정도 두는 게 보통인데 요거 지금 1년 6개월 뒀단 네. 말이죠. 1년 6개월이면 다음 총선도 또 지나가는 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시점인데, 상황이고. 예, 예. 1년 6개월 사이에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리고 하여튼 뭔가 좀 이게 좀 딱히 이게 김영란법이 현재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참 법 잘 만들었다라고 박수치기도 약간은 좀 찜찜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태어나면 네. 발효될 때까지 또 아무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발효되고 난 다음에 또 뭐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법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언론인이라서 여기 이제 해당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언론인은 민간기업 언론인 저희 같이 이제 무슨 KBS, MBC도 아니고 저희 같이 조그만 회사의 언론인까지 다 해당이 되는데 정작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네. 국회의원들은 다 빠졌다는 거.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법이 또, 잘 됐다라고 환영을 못 하는 예, 거잖아요. 또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대변인으로 역할 많이 하는 시민단체들도 다 빠졌다는 그러니까요. 거. 예. 우리도 그러면 신문사를 그럴 수는 없네. 하여튼 뭐 원래 그 김영란 전 대법관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는 참 신선하고 좋았고 그때는 다들 국민들이 다 좋아했었는데 정작 태어나고 나니까는 이래저래 또 말들이 많습니다. 네. 네. 뭐 지켜보죠. 뭐 아직 뭐 1년 6개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현구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현재 의료계에서는 차기 대한의사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뭐 3월 달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작년에도 했던 것 같은데 또 해요? 이거를? 그러게요. 예. 네. 자, 작년 6월에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노한규 전 회장이
불신임 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된 거였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선거가 3년마다 진행되는 진짜 본 게임입니다. 네. 근데 그 의사 선생님들 만나봐도 선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선거권이 없어서 그랬던 거겠죠? 선거권 있는 분들 중에도 네.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전공의들한테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기자들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선거가 있다는 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꽤 많고 알고 있는 분들도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른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후보로 알려드려야겠네요. 그러게요. 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지금 선거가 좀 무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는 거는 의협 자체에 대한 실망감, 회의감 이런 게 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앞으로 3년 동안 의료계를 이끌어가실 분이니까 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내방현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9대 의협회장 선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 너무도 오래 기다렸습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구라에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송소연입니다. 얼마 만에 지금 출연하는 거죠? 몇 달 됐나요? 몇 달 됐나요? 모르겠어요. 한 2달? 네. 그러게요. 자, 잠깐 들어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네.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우리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혹시? 예. 불신임 당해가지고 예. 보궐선거로 다시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PD가 된 곽성순인가 그러면? 네. 자,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5명입니다. 5명이면 많은 거죠. 지난번에는 네. 3명이었고. 보궐선거에는 3명이 그 전에, 출마했었죠. 그 전에 더 5명, 많았어요. 예, 네, 이런 7명 적이, 출마한 맞아요, 적도 있고 뭐 그런 적 있어서. 자, 일단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냥 기호 순으로 소개해 드리면요. 기호 1번은 임수흠 후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의사회장을 맡고 있고요. 1955년생이고 서울의대를 졸업했고 뭐 송파구 의사회장, 서울시 의사회장, 그리고 뭐 각과 개원의협의회장, 대하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장 등을 지냈고요. 의협 창금 부회장도 지냈습니다. 뭐 간단한 양력만 쭉 소개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기호 2번은 추무진 후보고 아시겠지만 현직 의협 회장입니다. 38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이고요. 1960년생이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충북의대와 순천향의대에서 교수를 역임했고요. 용산시 의사회장을 지냈고 용인시. 죄송합니다. 용인시 의사회장을 지냈고 의협 정책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1963년생이고요. 지금 출마한 5명 중에는 가장 젊습니다. 중앙의대를 졸업했고 시흥시 의사회장을 지냈고 현재 경기도 의사회장이고요. 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맡았습니다.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1958년생이고요. 경희의대를 졸업했습니다. 개띠시네요. 58년. 네. 네, 그리고 뭐 서초구 의사회 정보통신이사, 뭐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의쟁투라고 흔히 하죠. 여기 운영위원을 맡았었고요. 전의총,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고문을 맡았고 노한규 집행부에서 의협 정책이사를 맡았습니다. 기호 5번 송우빈 후보는 1960년생이고요. 후보들 중에는 유일하게 지방의대 출신입니다. 순천향의대를 졸업했고요. 천안시 의사회장을 지냈고 현재 38대 집행부에서 의협 보험이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충청남도 의사회장이고요. 야, 이거 많은데요. 우리 각 후보님들이 제시한 공약은 좀 발표가 돼 있나요? 네, 중요한 부분들만. 네. 네. 공약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요. 네, 좀 맞아요. 특이한 것들. 특이한 것만 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대표 공약만 말씀. 대포 공약만 말씀. 네. 이 대포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 알고. 그러게요. 그러고 보니. 네. 대포 공약도 알려줘도 돼요. 네. 대표 공약 말씀드리면요. 임수 후보는 의학분업 재평가와 선택분업 쟁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 의학분업 투쟁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로 의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평가하고 선택분업이라는 걸 내세워서 하나로 좀 뭉쳐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호 2번 추무진 후보는 그러니까 현재에 추진하고 있는 회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파업 없는 투쟁, 파업을 하지 않겠다. 대신 협상력으로 이기는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기호 4번 이용민 후보는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후보 5명 중에서는. 그래서 감옥에 갈 수 있는 각오로 투쟁에 임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매년 10%씩 수가를 인상하고 뭐 실사 전격 대응팀을 구성하고 뭐 이런 걸 내세우고 있고요. 매년 10%씩 수가 인상을 공약으로 걸었다고요? 네. 그 기틀을 마련하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호 5번 송우빈 후보는 의협 내부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원 총회를 열어서라도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의협 임시총회에서 부결됐던 혁신위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 이걸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세부 공약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자, 이 뭐 공약을 읽는 거는 뭐 재미도 없고 우리 이제 좀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나이들을 보면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좀 젊어진 것 같아요. 후보들의 나이가. 네, 가장 나이 많은 후보가 55년생인 임수흥 후보. 네, 55년생이면 올해 환갑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젊은 조인성 후보는 이제 63년생이니까 만 52세. 네. 네. 그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한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 정도의 의사는 의사협회 회관에 가면 영감님들이 아직 그 면허증에 잉크도 안 마른 놈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청년이었나요? 청년? 50대 후반도 막 이렇게 새파란 청년 애 취급을 받았다고 하던데 자, 지금은 이제 50대들이 주로 회장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대 출신이 2명, 중앙의대, 경희의대가 1명, 그리고 순천향의대가 1명. 지금까지 역대 회장은 서울대, 연대가 주로 제일 압도적으로 많고 네. 가톨릭 의대가 한 번 있었죠. 경만호 회장이 네, 36대. 있었고 그리고 고대가 한 번. 김재정 전 회장이 네. 한 번. 나머지는 다 이제 서울대 서울대 연대였는데 네. 이번에는 중앙대, 경희대, 순천향대 출신 후보가 각각 있고요. 서울대 후보가 서울대 출신이 2분이 계시군요. 그 학연 같은 거는 요즘은 좀 옛날에 비해서는 덜 따지죠, 이제?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 동문회 파워가 아직도 있나요? 그럼요. 워낙 투표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좀 관심들이 없는 상황이면 조직 선거가 아무래도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지금 그 서울대 출신이 2분이잖아요. 네. 임수흥 후보와 추무진 후보. 그래서 서울대 표가 어디로 움직일 거냐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뭐 상식적으로 많아요. 갈라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일각에서는 임수흥 후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냐. 왜? 지금 말 현재 조심해야 돼요, 지금. 선거대책본부 네. 그 본부장이 김건상 그 의평 의학회장까지 하셨던 그분 원로시죠. 이사장님이 지금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분이 서울대 출신의 선후배 관계이고 그리고 서울 의대에 둘둘회라는 게 있대요. 둘둘회? 네, 뭐 그러니까 치킨이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뭐 22회 졸업생인가 아무튼 뭐 이 둘둘회라는 게 그 좀 이런 의협회장 선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영향력을 좀 많이 발휘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서울 의대표를 몰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조직인데 여기랑 임수흥 후보가 더 친분이 많다. 그러니까 설이죠, 설. 그렇죠. 네. 그래서 서울 의대의 적자는 임수흥 후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서울시 의사회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뭔가 좀 영향력도 많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그 졸업생 숫자가 많은 연대나 뭐 카톨릭이나 이쪽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과는 어때요? 과 한 분은 임수흥 후보는 소아과, 또 추무진 후보는 이비인후과죠. 네. 네. 조인성 후보는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소아과 또 표도 네. 갈리겠네요. 네. 그리고 이용민 후보는 GP입니다. 전문의가 아니시죠. 네. 네. 인턴하고 레지던트는 시작했다가 그만두신 걸로 네, 가정의학과에서 되어 있고요. 시작했다가. 그리고 송우빈 후보는 마취과. 마취통증의학과. 네. 또 딴 거 뭐 특이한 거 없나요? 이게 뭐 과들은 지금 기호 1번과 기호 3번만 소청과로 좀 겹치고 다 대부분 다른데요. 지금
내과가 어느 내과가 쪽으로 없네, 내과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이것도 좀 관심사예요. 근데 그 내과가 좀 상당히 많잖아요. 그 회원 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임수홍 후보 쪽에서 처음에 그 선대 본부장을 내과 의사회장을 지낸 그 이원표 전 회장을 선대 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어요. 공동 선대 본부장으로. 네. 근데 이 소청과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과와 예전부터 좀 악연이 좀 예. 있잖아요. 갈등 관계가 소아과라는 있었죠. 그렇죠. 예. 소아과라는 이름을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과정에서 내과와 좀 갈등이 있었는데 이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 작업을 했던 게 임수음 회장입니다. 그래요. 네. 그럼 또 내과 표는 또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또 있겠네요. 그래서 그 이원표 전 회장이 임수음 후보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으려고 했는데 내과 내부에서 반발이 있어서 무산됐다라는 복잡 말도 있습니다. 미묘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많은 유권자들은 뭐 공약이라든지 그분의 평소 인품, 인격, 뭐 명망, 평판 이런 거를 예. 보고 투표를 하시겠죠. 네, 제발 그러셔야 될 텐데요. 네. 자, 뭐 장점들은 뭐 다 기자회견이라든 합동 토론회 등에서 잘 알려져 있는데 반면에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단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후보별로. 한 분 예. 짚어보죠. 뭐. 자, 우리 저 장점은 그 팟캐스트의 특성상 장점은 뭐 그렇게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예. 생략하고요. 예. 네. 약점들만. 예. 뭐 제가 주관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순전히 송수연 기자의 주관에 의해서 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소문 듣고 네. 아, 네. 앞으로도 의협을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가더라. 분이 될 수 있을지 몰라서 공평하게 흠집을 잡아주세요. 공평하게. 비슷하게 네. 단점을 지적하면 되잖아요. 네. 네. 1번부터 합시다. 일단 임수홍 후보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 3월 10일에 총파업 투쟁을 했었잖아요. 의협 노원규 집행부 때. 이때 소극적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 노원규 전 회장이 추진했던 파업에 반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또 이런 반면에 또 결단력이랑 약간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라는 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 후보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수 후보는 자잘한 그 약점, 단점들이 있어서 잽 정도는 날릴 수 있는데 큰 한 방이 없다. 큰 한 방이 공격할 없어서 수 있는 큰 건이 없다. 큰 약점이 없다. 네네, 큰 한 방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다. 제일 연장자라서 다른 후보들이 좀 살살하는 건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무난하신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적도 없지만 친구도 없다. 뭐 요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예. 네, 맞습니다. 그 기호 2번은 뭐 어떻습니까? 추무진 현 의협 회장님이신데. 네. 그 지난해 6월에 의협 회장에 취임했잖아요. 그 이후에 추 후보를 산무진, 무추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름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데. 예, 그래요? 뭐 일단은 말씀드리면 네. 산무진은 무소신, 무원칙, 무대응 이어서 산무진이고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게 없다 해서 무추진이라고 누가 비판하는 만들었는지 그 추무진 이름 그 글자 앞뒤에 그 글자 하나만 딱 바꾸니까 무추진이 되는군요. 네. 네. 추 후보가 좀 언행도 그렇고 좀 약간 워낙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진 않는데 뭐 내부 실질적으로는 많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반박하고는 있습니다. 추 후보 측에서. 그리고 38대 의협 회장 선거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노환규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친노환규 세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추 후보를 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노환규 전 당선됐죠. 회장이 선대본부장을 맡았었죠. 네. 그래서 당선됐는데 최근에 노 회장이 추무진 후보와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기 지지했던 것을 뭐 후회한다인가? 네. 사과한다. 후회하고 회원들에게 밀어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죠. 완전한 결별 망상하신 거죠? 그 네, 정도면. 맞습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요즘 뭐 합니까? 근데 참. 뭐 개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선거에는 뭐 중립 선언 비슷하긴 하긴 했는데 네. 뭐 뒤에서는 여전히 뭐 얘기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직접 뵌 적은 없고 그 TV에서도 뭐 그 신해철 사건 때, 네. 얼굴 본 거 말고는 근황을 들은 적이 없네요. 네. 그래서 추무진 후보는 그래서 이제 지지하는 큰 축이 무너져가지고 이번에 좀 힘들지 않겠냐. 현직이
현역이 보통은 유리한 점이 많은데 프리미엄 그렇죠. 있죠. 현역 예. 프리미엄이라는 게 근데 있어서. 지난 8개월 동안 보여준 게 별로 없다. 그거는 오히려 이제 약점, 현직이기 때문에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기호 3번 조인성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조인성 후보에 대해서는 파업 투쟁보다는 협상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인성 후보도 그 지난해 대정부 투쟁에서 비협조적이었다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3월 10일 파업 투쟁 전날에 경기도 의사회 소속 회원들에게 병원 문을 닫으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파업 동참에 좀 신중해라 이런 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때 경기도 의사 회장이었죠. 네, 지금도 지금도 회장이긴 그렇고. 하지만 네, 그래서 좀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그 의협 집행부와 상의도 없이 그 투쟁 기금 뭐 예산을 집행한 것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투쟁 기금 가지고 사전 선거 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얘기가 말까지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협상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뭐 대한노인회 회장을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고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걸 두고서 일부에서는 의협회장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인성 후보는 그 이름만 들으면 이제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은데 외모는 어떻습니까? 뭐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5 후보 중에는 남자 작게 네. 생겼네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너무 비하하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일부에서는 조미남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 미남이라는데 왜 비하해요? 얼굴밖에 볼 게 없다. 아 그런 뜻으로 조미남이라고 비아냥대는 사람들도 있다고 여성 합니다. 회원들한테는 표가 많겠네요. 미남이라서. 네. 네, 근데 여성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는 네. 조인성 후보는 얼굴에 상당히 자신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이 의협에서 만든 자료에 보면 사진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증명사진처럼 다 넥타이 메고 있는데 조인성 후보만 노타이로 사진을 찍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 홍보물 후보 회원들에게 나눠주는 브로셔 홍보 책자를 봐도 네. 조인성 후보가 상당히 좀 깔끔하게 네 돼 있네요. 깔끔하고 예. 제일 보기에는 아무래도 나이가 전달력이나 이런 거면 잘 제일 맞는 것 어리기 같습니다. 때문에 또 생각도 뭐 굉장히 좀 요새 풍인 것 같습니다. 네. 조인성을 쓰십시오, 추진력을 쓰십시오. 이런 카피를 쓰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뭐 좀 한번 뭐 했다,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조금 요런 거 잘 만드는 분이 누가 좀 붙었나 보죠. 뭐 직접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선거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이제 뭐 PR 네. 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선거판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 전문가들, 네, 우리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이런. 꾼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저 총선도 아직 뭐 멀었고, 총선은 이제 벌써 내년이구나. 그렇죠. 하여튼 선거가 당장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의사협회 선거 같은 것도 괜찮은 시장일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자, 4번 이용민 후보는 어떤가요? 예. 네, 그 박쌤이랑 그 김변도 의료계에 좀 오래 계셨었으니까 이쪽 분야를 많이 알겠을 텐데 이용민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두 분? 전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러세요? 인터넷에서 활동 좀 많이 옛날에 한때 네. 하셨고. 네네. 네. 의협 어느 집행부에서 일하셨죠? 37대 노한규 집행부와 네. 그 전에도 좀 주수호 집행부 때도 조금은 네. 김변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저는 좀 약간 생소합니다. 네. 박쌤은 아무래도 언론 쪽에 있어서 관심이 네. 있으시다 보니까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회원들이 김변 같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너무 낮은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집행부에서 일은 하긴 했지만 대외적으로 얼굴을 알릴 수 있는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선거에 출마하기 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원격 의료로도 볼 수 있는 영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좀 굉장히 안 좋은. 네. 근데 뭐 월급 받고 일하는 병원이었다는 거죠, 그게? 네, 그래서 이용민 후보 측에서는 내가 봉직이었고 병원에서 그런 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 있어서 봉직이로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리고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효과가 없어서 금방
뭐 닫았다 서비스를 폐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 있습니다. 성형외과 미용외과. 미용외과. 네. 아. 이거 원격으로 저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원격 의료를 그 저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과거에 이제 원격 의료 비슷한 거를 했던 경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그래요? 됐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긴 그 합니다. 어디 기사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성과가 없고 안 되겠더라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얻었다라고 교훈을. 예, 말씀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청년회사 기사에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 우리 기사예요. 제가 딴 신문도 보거든요. 네. 근데 이용민 네. 후보가 스스로 제작해서 배포한 이 뭐라 그래요? 리플렛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석탄 광산 노동자, 검정고시 출신, 그리고 신불 회생자. 그러니까 신용불량이었다가 회생했다. 이게 다 맞는 말이겠죠? 네, 자신의 광산 노동자 출신이세요, 이분이? 그 힘들었을 때 얘기도 거기서 일도 했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 의사가 되신 다음에? 되기 전에.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지금 그 레지던트 전문의를 따지 않고 레지던트 뭐 조금 하다가 가정의학과 하다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도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당장 이렇게 개원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용민 후보는 판을 엎어라. 일단 기본 헤드카피도 그렇고 그다음에 총대를 매겠다. 그리고 거의 난 꼭 감옥에 가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감옥에 갈 수 있을 만큼 그 각오로 투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하면 나는 그 나물의 콩밥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자, 5번 송우빈 후보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충청남도 의사회장인데 이 의사회장 시절에는 되게 보수적인 성향으로 노한규 회장이랑 막 대립각을 세우다가 최근에 개혁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잠깐만. 비판을 거기서 말하는 보수와 개혁은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일반적인 보수 개혁보다는 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뭐 대의원 체제나 그런 의협 구조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쪽을 보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좀 깨서 대의원 직선제나 뭐 사원총회 이런 걸 도입하자라고 주장하는 쪽을 개혁 성향이라고 지금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계 내의 어떤 정치 구도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을 그거에 국한해서 보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뭐 통상적인 보수 개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바깥 사회에서 쓰는 거랑 좀 다르게 쓰더라고요. 의료계에서는. 네. 이거에 대해서 송우빈 후보는 자신은 원래 개혁적인 성향이었다. 40대에 천안시 의사회장을 할 때도 투쟁에 소극적인 그 60대 선배였던 그 충남도 의사회장을 집 앞까지 찾아가서 왜 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끌어내릴 정도로 개혁적이었는데 의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선배를 모시고 일을 하다 보니 자신의 그런 개혁적인 성향을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그 지난 뭐 2013년, 12년 이때 대정부 투쟁 과정이랑 노한규 전 회장을 탄핵하는 과정 이런 거를 보고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원래 내 성향이 원래 개혁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의협회장 선거 출마할 때 노한규 전 회장이 암묵적인 지지를 했었거든요. 송우빈 후보에 대해서. 암묵적인 지지는 또 뭐 하자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대놓고 내가 송우빈을 지지한 추무진 회장 지지했을 때처럼 송우빈을 지지하니 송우빈을 찍어주세요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고 5명 후보 중에 유일하게 송 후보한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건승하길 빌다 뭐 이런 식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얘기 들리는 바에 있어서는 뒤에서 이렇게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만남도 자주 갖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노한규 회장 시절에 있었던 같이 일했던 참모진이 둘로 쪼개졌어요. 임수웅 후보 쪽에 2명이 가 있고 송우빈 후보 쪽에 2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좀 내부적으로 다툼이 있어서 손을 뗐다 노한규 회장이. 그래서 좀 송우빈 회장한테도 타격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고 있습니다. 지지 세력이 약하다 이런 분석이겠네요. 네, 노한규 회장마저도 안 하면 충분한 지지 세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게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좀 딴 얘기지만 노한규 전 회장의 그 영향력이라 그럴까요? 그게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되게 신경 쓰는 것 같긴 하던데. 네,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은 잘 되게는 할 수 있어도 못 되게는 망하게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되게 하기는 힘들어도 네. 못 되게 할 수는 있다. 네, 그리고 노한규 아직도 그 전공의들 일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에도 노한규 회장이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한규 인지도가 회장이 높구나. 네 나오면 나는 찍겠지만 노한규 회장이 아니면은 안 찍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또 이 방송 있거든요. 들으신 노한규 회장님 고무되시겠네.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에 끝났어요. 대한 원서 접수 후보 등록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불신임당해서 5년 동안 피선거권 제한되니까. 이번에 맞아요. 그 출마 자격 자체가 없으시죠. 네. 그래서 젊은 의사들한테 좀 어필이 되는 게 있어서 노 회장의 골수 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노 회장한테 실망을 해서 돌아선 사람들도 많아서 이번 선거에 뭐 그렇게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노 회장의 그 영향력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포인트겠네요. 되는 것 예. 자, 의협회장 선거가 이제 팜플렛도 나오고 이 정도 되면 중반전 정도는 지나가는 것 같은데 누가 좀 유리하다고 분석이 되고 있나요? 네,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호 1번 임수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 같은 거를 누가 해봤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상대 후보들 쪽에서도 일제히 다 임수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전략적이든 사실적이든 간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도 되죠. 네. 이게 뭐 투표율이 좀 이렇게 낮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심도가 없어서 투표율이 낮게 되면 이 조직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좀 힘을 발휘할 텐데 그 현재 전체 유권자의 30% 정도가 서울시 의사회 소속입니다. 근데 임수흠 회장이 서울시 의사회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임 회장이 임수흠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인지 임 후보 측에서는 임수흠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고 과반 득표로 힘 있는 의협회장이 되자. 이렇게 지금 중반전을 그런 식으로 선거 구도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앞서가고 있다고 보니까 좀 이현 구도를 깰 만한 그런 변수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진영에서는 중반전이니까 뭔가 이 판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구도를 깰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후보 단일화 얘기가 그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 성향이 좀 겹치고 있는 후보가 추무진 후보랑 이용민 후보랑 송우빈 후보라고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민 후보와 송우빈 후보가 지지 세력이 많이 겹쳐서요. 이용민 후보와 송우빈 후보가 1차적으로 단일화를 하고 그 이후에 추무진 후보와 다시 단일화를 해서 임수흠 후보와 2강 구도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그 뭐 공탁금인가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두 후보 중에 한 명이 회장 선거로 나가면 당선이 됐을 경우 대부분 좀 물러나준 후보 측에 보상을 해주는. 네. 그거는 안 걸려요?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 예, 선거에 뭐, 됐었잖아요.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3명이 단일화하고 3명이 모여서 1명으로 단일화하면은 저 단일화된 사람이 나머지 2명한테 5천만 원 공탁금이라도 보상해줘야 되는 건가? 그러면은 그런 규정은 없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만약 해준다면 그 돈만 해도 1억이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이게 뭐 공직자가 아니고 우리 선거관리법에 적용을 명시적으로 받는 데들이 아니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지는 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야합이란 얘기는 또 나오겠죠. 근데 그 후보들이 다 내가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세 분 지금 누구예요? 추무진 후보, 이용민 후보, 송우빈 후보 이렇게 세 분이 단일화하면은 누구로 단일화한다는 거예요? 협상 진행 중인가요? 그러면? 뭐 추무진 후보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민이랑 송우빈 후보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참모진들끼리 얘기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추 후보 측에서도 뭐 이야기가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단일화 뭐 일반 그 정치판에서도 보면 서로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조인성 후보는 전혀 뭐 단일화나 이런 연대 얘기는 안 나오나 봐요. 네. 그 일부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추무진, 이용민, 송우빈 후보 쪽에서는 조인성 후보가 임수흠 후보 표를 좀 깎아 먹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천가이기도 겹치기도 하고요. 예. 성향 뭐 여기서 의료계에서 말하는 정치 성향도 약간 비슷하고
그 지역도 수도권 내이기도 하고 경기, 그래서 서울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인성 후보가 임수흠 후보표를 좀 깎아 먹어줘야 자기네들도 좀 구도를 갖출 수 있는데 그만큼 영향력을 못 발휘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는. 조인성 있습니다. 후보가요. 아니요 상대방 후보 그러니까 말씀드린 추무진, 이용민, 송우빈 후보 쪽에서. 그렇군요. 조인성 후보 측에서 들으면 굉장히 섭섭하다고 무슨 소리냐라고 발끈하실 내용이네요. 네. 각자 캠프에서는 다 우리가 이긴다고 하고 있겠죠, 물론. 그렇겠죠. 자신이 이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선거를 나오겠느냐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우리 정치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대선도 그렇고 출마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진심으로 자기가 될 거라고 믿는다면서요, 김변?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5천만 원을 내겠죠. 아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뭐 기호 7번, 8번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출마하는 거라고. 네. 자, 그래요. 선거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이 회원들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될 게 선거관리 규정이 좀 바뀌어서 유권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회원들의 관심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늘었습니다. 8,000명 정도가량 늘었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3년 연속으로 회비를 완납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그게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44,41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작년엔 36,000명 정도였는데 네. 온라인 투표 기간도 2일에서 3일로 연장됐고요. 네, 맞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만 해요, 이번에는? 아니, 온라인, 오프라인, 그러니까 우편 투표, 온라인 투표 같이 진행합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 용지는 이미 발송이 됐고요. 투표 용지를 받은 회원들은 3월 20일까지 의협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서 보내면 되고요. 온라인 투표는 3월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3월 19일도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그리고 3월 20일 개표하는 날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가능하고요. 시스템에 접속해서 투표하면 됩니다. 둘 다 할 수는 없죠? 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선거인명부 확인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네. 됩니다. 그러면 개표는 3월 20일 날 저녁에 하는 겁니까? 네. 몇 퍼센트 정도 득표하면 당선되는 거예요? 이게 안정권? 투표율이 선관위 쪽에서는 40%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18,000명 정도가 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할까? 예. 그러면 저번에 몇 18,000. 퍼센트? 저번에 지난 보궐선거 때는 28.9%였어요. 투표율이 네. 29%. 네. 그 전에는요? 그 전에는 37때는 간선제였어요. 선거인단에 의한. 그래서 거의 90%. 그건 뭐 의미 없고. 그 전에는 40% 중후반. 높게 나오면 50%까지 나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30% 초중반일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한 6,000표만 얻어도 당선권이다. 안정권, 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냥 박빙일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요. 6,7천. 네. 추무진 회장은 5,100표로 당선됐었군요. 네. 자, 이 회원 10만이라고 하는데 당선자의 득표수는 5,000. 이게 좀 그래요, 모양이. 대표성이 네. 떨어진다라고 하는. 근데 선거권을 가진 분들이 투표를 안 하는 거니까요. 네. 그 부분도 좀 반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투표수가 적은데 혹시 뭐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더 줄어들면 안 되니까 뭐 투표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 끝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온라인 투표야 신청하셨을 때 그 시스템에 접속해서 누르면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월 18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간 내에 하시면 되고요. 우편 투표 방법이 약간은 좀 까다롭기는 합니다. 회송할 때 투표 용지를 받고 나서 찍고 회송할 때 투표 용지를 회송용 속 봉투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넣고 밀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속 봉투 안에는 자신의 신분이 뭐 알려줄 수 있는 아무것도 적으면 안 되고요. 그 속 봉투를 다시 노란색 회송용 봉투 안에 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를 봉할 때는 봉해지는 부분에 날인, 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거나 아니면 도장을 찍거나. 누가 뜯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 겉표면에 주소를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개표할 때는 그 봉투를 뜯어가지고 속봉투만, 속봉투만 네. 어디 상자에 막 넣어서 맞습니다. 한 다음에 다시 꺼내는 이런 네, 방식으로 네, 하는 네, 거죠. 네. 자,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제 39대 의협회장 선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송 기자, 근데 올해는 왜 우리 무슨 후보자 초청 토론회나 방송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품이 많이 드는데 관심도는 떨어지고. 네. 저희가 사실 지난번 그 보궐선거 때는 3분 후보자 초청해가지고 각각 그러게요. 한 네. 1시간씩 그 인터뷰를 전에도 했었는데, 했었죠. 7명. 그 전에도 네. 했었고 올해는 하지 않기로 저희가 결정을 어느 했습니다. 언론사에도 저희가 안 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선도적 기능이 있네요. 청년사가. 그 네. 5분 모시고 일단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게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솔직히 그 해보니까 평소 방송보다 더 안 들어. 맞아. 정치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저것도 이제 뭐 성과가 좀 적어가지고 올해는 안 하기로 했고요. 네, 요새 선거 기사도 별로 안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음 주에 또 봐서 또 송 기자 선거 관련 소식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전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당선되고 누가 결정되면 당선자를 인터뷰를, 모시고 한번 네. 방송을 추진해 보도록 하죠. 네. 자,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히고라 정치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_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3월 6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